네, 예, 계속하겠습니다. 대동법과 균형법을 시행하면 삼단도의 치욕을 막을 수 있다. 당대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뭐냐? 물어볼 것도 없이 양반 지주가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사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행된 것이 더 신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렇게 시행되었다는 것은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수의 양반 지배층이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민을 위한 법안을 끝까지 고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삼전도의 치욕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어쨌든 대동법과 균형법은 분명히 당시에 조선이라는 국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었는데 100년이 넘게 걸림으로써 그 시료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학이란 무엇이냐? 실학은 바로 그 대동법과 균형법의 그 초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그 초심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실학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이 어디에 있냐면 양반 지주의 기득권을 굽히는 제도개혁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다산 정약용도 양반이고 지주입니다. 양반 지주가 왜 양반 지주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제도개혁을 주장해야 되냐? 이게 실학의 최대 문제의식이었죠. 그래서 새롭게 공자님, 맹자님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주자학과는 다른 세계관, 인간관, 수양론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조선 후기 실학이었다. 근데 이 조선 후기 실학이 당색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다산 정약용이 기호 남인계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산이 남인 실학을 공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산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소론 실학, 노론 실학도 모두 흡수해가지고 본인의 학문 체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국사 시간에 본 여러분들의 실학자 이름이 나오지만 이 가운데 실학을 집대성했다라는 말은 정약용 이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누구냐? 그러면 실학을 집대성했다. 이 말은 진정한 학문적 탕평을 실천한 학자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학이 그렇게 훌륭한 학문이었다면 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가를 새롭게 만들지 못했냐? 지금부터 그 좀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다산 정약용이 활동할 때 임금이 정조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정조는 누구 아들이죠?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여러분 사도세자는 누구 아들입니까? 사도세자는 영조 아들입니다. 그럼 영조는 누구 아들이에요? 영조는 누구 아들이냐면 숙종 아들이죠. 숙종 아들. 그럼 여러분 영조 앞에 임금이 숙종입니까? 영조 앞에는 영조의 배다른 형, 어머니가 다른 형 경종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이 경종과 이 경종의 엄마가 바로 장희빈이었죠. 장희빈에 관련된 드라마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겠는데
다산 정약용과 그 학파는 장희빈과 경종을 지지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 아버지가 임금인데 숙종,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헌을 뒤져보면 숙빈 최씨 이렇게 딱 나와요. 아, 그래서 뭐 훌륭하신 분이었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은 원래 인현왕후의 몸종이었죠. 인현왕후의 몸종이어가지고 인현왕후가 중전으로 간택이 돼서 입궁하니까 따라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면 무술이를 했어요. 그래서 무술이를 하다가 숙종의 눈에 들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영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어머니 쪽이 치명적인 신분적 약점을 갖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천민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조선시대의 27명 중에 임금 중에 영조가, 그 어머니 쪽에 천민의 피가 흐르는 영조가 왕노릇을 가장 오래 했습니다. 52년 가까이 왕노릇을 했죠.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들의 이미지도 그렇겠지만 얼마나 명분 따지고 의리 따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머니 쪽에 이 천민의 피가 흐르는 사람을 임금으로 맞아들였을까? 이건 사실 탐구과제예요. 탐구과제인데 이거 정치공학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세력, 그게 노론이죠. 이 장희빈을 지지하는 세력은 남인입니다. 경종을 지지하는 세력은 소론이었어요. 이 노론이 남인과 소론을 미워해가지고 이 영조를 지지해서 임금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노론은 무슨 생각을 분명히 했냐면, 영조는 어머니 쪽이 이렇게 피가, 천민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지해서 임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임금이 되면 우리 말을 잘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영조가 임금이 됐어요. 영조가 임금이 됐으니까 이제 영조를 임금으로 만든 세력이 영조한테 가서 요구할 거 아닙니까? 저 장희빈을 지지하는 남인,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은 다 죽이시오. 그러니까 영조가 웬만하면은 그 말을 들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분적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자기를 이렇게 지지해서 임금으로 만들어준 세력이 요구하는 거니까 들어주고 싶었을 텐데, 영조가 보니까 만약에 그대로 했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영조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탕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조 탕평책이 나오게 된 거죠. 영조 탕평책에 대해서 국사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영조 탕평책은 영조를 지지하는 세력이 싫어하는 정책이었어요. 이게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근데 영조 탕평책은 성과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균역법이 100년이 넘게 토론하다가 그래도 법으로 공포될 수 있었던 것은 탕평책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정약용의 앞선 정치 선배들, 이것을 정치사에서 청남이라고 그러거든요. 깨끗한 남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조 때 정조하고 같이 개혁정책을 추진했던 개혁정치의 여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조는 이 사람들을 정승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최재공은 그래서 정승이 돼서 정조 때. 그래가지고 영의정까지 하다가 정조보다 1년 먼저 죽었어요. 정조는 최재공이 죽으니까 그 후임으로 이가환을 염두에 뒀고, 이가환 다음 정승 후보자로 정조가 생각한 사람이 정약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약용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영조 때는 정약용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조 탕평책은 정약용이 포함된 정치 세력이 조정에 발을 붙이는 중요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 세력이 싫어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게 영조 탕평책이 실패한 치명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영조 탕평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이었죠. 사도세자가 누굽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권 후보자죠. 대권 후보자가 궁중 안에서 뒤속에 갇혀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지금도 궁금하지만 당대 사람들도 무지하게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궁중 안에서 일어난 내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내막이 바깥으로 이렇게 새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온 백성들이 궁금해하니까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이 궁금해하면 누군가 답을 내놓기 마련이에요. 그 답을 누가 내놨냐면 사도세자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 사도세자의 부인이죠. 해경궁 홍씨가 여러분들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한중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내막을 밝혔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시중에서 우리가 구해서 볼 수 있어요. 이 한중록을 보면 어떻게 해서 세자가 궁중 안에서 굶어 죽었을까? 그 내막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요. 해경궁 씨가 쓴 한중록의 결론은 내 남편 사도세자는 정신병자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중록에서 자기 남편 편을 든 게 아니에요. 누구 편을 들었어? 자기 아버지, 자기 집안 편을 들어준 거예요. 사도세자가 정신병자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죽을 짓을 해서 죽었다.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해경궁 홍씨가 자기 집안 입장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사도세자가 죽기 직전에 기록이 있어요. 영조실록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정말 아무리 사도세자를 편들고 싶은 사람이라도 편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그러냐면 사도세자가 너무나 이상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막 죽였어. 비록 노비나 내시나 궁녀나 이런 사람들이 천민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 그리고 동궁전, 사도세자가 묵던 동궁전 안에다가 굴 파놓고 나중에 정적들로부터 무기를 거기다가 감춰놨다. 영조를 죽이려고 하는 무기를 감춰놨다고 그런 의심을 받은 그런 증거물이 나왔어요. 그러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궁을 드나들고 막 거기다 무당 불러서 막 푸닥거리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아무리 사도세자를 옹호하려고 해도 옹호할 수가 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병자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해경궁 홍씨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해경궁 홍씨가 소홀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사도세자가 날 때부터 정신병자였냐는 거죠. 사도세자는 정식 왕비의 아들이 아니에요. 후궁의 아들입니다. 후궁의 아들이니까 영조가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영조가 사도세자를 보니까 속된 말로 애가 싹수가 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영조가 사도세자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 놓고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 만백성이 너만 바라보고 산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건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많이 들은 얘기죠.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를 더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요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삼전두에 치욕, 그 오랑캐한테 309고도의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해봐라. 제가요 21세기 연구자의 입장에서 사도세자를 봤을 때 그 비극이 왜 나왔냐?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도세자가요 사람이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사도세자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아버지 영조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혹시 영화 사도라는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영화 사도는 출발이 영조와 사도세자가 어긋난 다음부터 출발한 거예요. 처음부터 둘 부자가 나빴던 게 아니에요. 사이가. 그게 사이가 나빴다면 영조가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고 아버지가 하나 더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3년도에 치욕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연구해봐라. 그래서 사도세자가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너무나 명쾌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실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저 대동균역 탕평 그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여러분, 그게 왜 안 되고 있었죠? 영조 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바로 신분적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영조를 지지해서 임금으로 만들어준 세력이 그걸 반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차세대 차기 왕이 될 세자가 그걸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니까 그 영조를 지지했던 세력이 영조한테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천박하게 막 삿대질하고 안 그랬어요. 점잖게 상소를 했죠. 여러분 그 상소문 지금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포탈에서 조선왕조실록 탁 치면 국사편찬회 그 사이트로 탁 연결이 돼서 실록이 탁 뜹니다. 그거 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예요. 공짜니까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소문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응? 바라옵건대 전하로 시작해.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로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는 항상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로 끝나요. 근데 그 내용 read between the lines 그 핵심을 간추리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야 영조야, 너는 무술이 아들이잖아. 네가 어떻게 임금이 됐어? 우리가 지지해서 네가 임금이 됐잖아. 근데 지금 네 아들 쟤는 왜 우리한테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야? 저거 빨리 죽여. 그 영조가 그걸 안 죽이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버티다가 결국은 뒤지쓰게 가둬가지고 굶겨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영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조가 여러분 아까 무술이 아들인데 조선왕조에서 임금 노릇 제일 오래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오해를 받기 딱 좋아요. 임금 노릇 오래 하려고 자기 자식까지 죽인 사람이다 라는 오해를 받기 딱 좋지 않습니까? 이때 영조 이미 38년째 임금 노릇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자기보다 임금 노릇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숙종 46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년만 있으면 기록갱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그래서 그걸 영조가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변명을 했어. 그리고 제가 역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봐도 그건 영조의 그 변명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 예나 지금이나 아무도 그 영조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걸 영조가 파악을 했어요. 이거는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영조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임금노릇 오래 하려고 내 아들 죽인 게 아니라는 확실한 팩트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조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도세자의 아들로 하여금 보위를 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조를 새 손으로 책봉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있던 동궁전에다 넣어놓고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궁중 안에서 그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정조의 마지막 왕비 정순왕후 김씨였습니다. 영조가요 66살에 늦장가를 갔어요. 임금이 66살에 늦장가를 간다고 해서 60살 먹은 할머니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중전 간택의 기준은 임금의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15, 16, 17살 간택이 돼. 그래가지고 정순왕후가 중전으로 간택이 돼서 입궁한 게 15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사도세자가 아들뻘이잖아. 자기 아들보다 7살이나 어려. 자기 아들보다도 10살이나 어려. 그리고 정조가 손자잖아요. 손자하고 7살 차이밖에 안 나요. 15살이에요. 지금 중2, 중3이죠. 그 어린, 그러니까 어린 가녀린 소녀잖아요. 그 가녀린 소녀가 중전으로 간택돼 가지고 입궁해서 내명부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 자기네 오빠, 자기네 삼촌, 자기네 집안, 자기네 당파를 총동원해가지고 사도세자를 죽이는 음모를 진두지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사도세자를 죽여놨는데 자기 늙은 남편이 굳이 그 아들로 하여금 보위를 잇게 하겠대. 그래서 정순왕후가 뭘 했냐? 아까 여러분 동영상에서 그 정조, 이서진이 정조로 나온 드라마 혹시 어렸을 때 보신 기억 있으세요? 그게 이산이라는 드라마였거든요. 그 이산이라는 드라마의 모티브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정순왕후가, 어린 정순왕후가 동궁전에 있는 세손을 죽여버리려고 밤마다 자객 보내고 막 폭탄 터뜨리고 막 활 쏘고 표창 날리고. 응? 그때 정조가 10대였어요. 동궁전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뭘 했다고?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활쏘기. 그래서 정조가 명사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이거 영조가 다 알아요. 영조가 이 어린 중전이 세손을 죽여버리려고 그거 하고 있다는. 수사도 못해. 그거 수사해서 밝혀봐야 처벌도 못해. 영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정순왕후와 그 노론으로부터 정조를 방어해서 임금이 되게 하고 죽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정조는 자기를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에 둘러싸여가지고 가까스로 임금이 됐습니다. 그 정조가 임금이 돼서 첫 마디가 뭐였냐? 그 드라마에도 나옵니다만, 난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신하들이 나가 자빠졌죠. 그래서 신하들이 놀랬어요. 아니 그러면 왜 그랬냐면, 왜 신하들이 이렇게 놀랐냐면, 정조 앞에 이렇게
나오는 신하들의 3분의 2 이상이 사도세자를 죽이는 음모에 다 관련이 있었거든요. 최소한 알고도 신고를 안 했다든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정조한테 쫓아갔어요.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아니 전하, 사도세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선대왕이 뒤집속에 가둬서 굶겨 죽였지 않습니까? 전하가 임금인데 뭐가 아쉬워서 죄인의 자식을 자처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조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 죄인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었어.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나만 훌륭하다고 했던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 태어났을 때 당신들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훌륭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었잖아.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려다가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잖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나라 만들면은 삼전도의 치욕 같은 거 안 당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결론 나왔잖아. 실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대동균역탕평 그거 해야 되는데 당신들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것이 하기 싫어 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를 이간질시켜서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잖아. 난 당신들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하들을 막 일일이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조의 위대한 점은 여기서 나옵니다. 정조가 뭐라고 했냐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사로운 원한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국가가 위기야. 언제 삼전도의 치욕 같은 일 또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저거 반드시 해야 돼. 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극 협력하든지 최소한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당신들 조상들이 한 일을 묻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게 정조 탕평책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조가요 신하들 불러가지고 우리 실학자들이 주장하는 국가개혁 한번 해보자. 그러면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비웃어. 응? 비웃고 여러분들이 잘 쓰는 표현 개기어. 그러고 반대해. 근데 조선시대에는 신하가 여기까지는 합법적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 신하 중에 어떤 한 신하는 정조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남학생들이 싸울 때 막 하는 그 욕 있잖아요. 그걸 막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쌍욕을 해댄 거야. 그러니까 정조도 놀랬지만 신하들도 놀랬죠. 아니 어떻게 신하가 임금한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신하들이 정조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하, 저놈은 죽이면 안 됩니다. 저놈은 혼자일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뿌리를 캐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빨리 죽여. 빨리 죽이고 끝내. 안 그러면은 신하들을 막 고구마 줄기 엮듯이 막 엮어가지고 죽여야 되니까. 정조가요 임금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이게 영모 사건이에요. 이거 다 정조 죽이겠다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막 어떤 날은 막 경호실 안에서 그 내금이 경호실 임금 경호실 그 내금이라고 하잖아요. 내금이 무사는 조선 최고의 이게 무사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막 칼빼 들고 정조 죽이겠다고 달려들질 않나. 이렇게 실학을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했을 때
심지어는 임금까지도 그 신변이 보장이 안 되는 게 조선 후기 국가였어요. 그러면서 신하들이 끝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정조한테, 아니 전하가 뭐가 아쉬워서 그냥 탁 만난 거 드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편안히 살다가 돌아가시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싫어하는 그 대동균역 탕평 신학자들 주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정조가 나중에 정말로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거 국가가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당신들 조상들이 한 일을 다 밝혀내가지고 당신들을 처벌하겠소. 최후 통첩을 날리고 20일을 못 넘기고 죽어버렸어요. 그 뒤에. 그래서 정조가 독살됐다는 소문이 21세기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역사는 물증이 없으면 말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정약용하고 무슨 관계냐? 정약용하고 정조는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건 개혁의 방향이죠. 그게 실학자들이 주장한 게 대동, 균역, 탕평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방향이야. 그 추진 전략은 뭐냐? 그걸 추진하는 전략.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영조가 신분적으로 천민의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해서 임금으로 만든 세력, 그리고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 그리고 정조의 즉위를 방해한 세력이 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해? 사도세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려고 했던 걸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도세자가 죄인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아까 동영상에서 나온 정약용이 배다리를 설치했다느니 화성을 설계했다느니 이거는 다 사도세자를 추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조와 정약용은 개혁의 방향과 그 추진 전략을 공유하는 동지적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조가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어린 순조가 이제 임금이 되니까 정순왕후가 할머니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 권력을 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약용은 죽어야 돼. 정순왕후 측에서 정약용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죄명이 뭐냐? 천주쟁이라고 하는 낙인이었죠. 천주쟁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대대적인 천주교도 색출해서 죽이는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났죠. 이것이 신유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다. 그래서 신유박해라고 부릅니다. 이때 정약용의 친형, 바로 위 형 정약종은 사형당했어요. 정약종은 본인이 저는 천주교 신도 맞아요 하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정약용은 그 방대한 여유당전서 어디에서도 우리 형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형이지만 죽을 짓을 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자기 정치 선배 이가환에 대해서는 천주교 신도가 아닌데 억울하게 죽었다, 장패했다는 말은 맞아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라고
장문의 묘지명을 작성해 가지고 여의당전서에 넣어놨습니다. 이때 어떤 말이 정순왕후 측에서 공공연하게 유행했냐면 천주교 신도 1000명 죽여봐야 소용없다. 정약용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이 정약용이 살아난 것이 신기한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이 사건 수사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정약종이 천주교 신도한테 보낸 편지가 발각돼 가지고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편지 가운데 이런 게 나왔어요. 정약종이 천주교 신도한테 보내는 편지에 신도 여러분, 우리 형 정약전과 내 동생 정약용은 천주교 신도가 아닙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천주교 신도인 줄 알면 신고할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정약용과 정약전이 천주교 신도가 아니라는 분명한 물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최종적으로 유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천주교 신도가 아닌데 요즘 정약용 21세기 잘 나가잖아요. 막 서양 사람들이 막 올해의 인물로 막 지목도 해주고. 그러니까 천주교 측에서 뭐라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정약용이 실제로는 천주교 신도인데 정치적 탄압 때문에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학술대회를 하고 막 난리예요 지금도. 근데 제가 볼 때 정약용이 천주교 신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강진에서 나왔어요. 정약용이 천주교 신도였다면 아무리 정치적 탄압이 심각하더라도 어떻게든 천주교를 포기하려고 활동을 했겠죠. 근데 그런 기록이나 저술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전을 섭렵해가지고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다. 이거는 정약용이 천주교 신도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누구냐? 그럼 다시 한번 실학의 집대성자다. 그것을 우리는 저술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데 정약용의 저술을 흔히 육경사서, 이게 경학이죠. 이건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즘 대학 시스템대로 한다면 뭐 역사, 사학과, 철학과 이런 데서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퀄리티의 저술이다. 1표 2서는 경서일표, 목민심서, 흥음신서를 1표 2서라고 스스로 정약용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표 2서만 이번 시간에 기억을 해도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이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법학과, 경제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수준의 저술이다. 그렇게 보면 문과대학의 주요 학과의 박사학위 논문을 섭렵한 셈이잖아요. 근데 배다리를 설계했어. 화성을 설계했어. 그러면 건축학, 수학, 박사란 얘기죠. 그러고 다산 정약용이 6남 3녀를 낳았어요. 9명. 근데 끝까지 키운 건 2남 1녀밖에 못 키웠어. 그러니까 3분의 2가 어렸을 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의학을 연구해서 유배가 풀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순조 아파 그러면 조정에서 정약용 불러라. 순조 아들 아파 그럼 정약용 불러라. 조선 최고의 의사로 소문이 났다는 얘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의학 박사죠. 그러니까 이과의 주요 학과의 저술도 망라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정약용은 또 2700수가 넘는 시를 쓴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21세기 대학교육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 분과 학문의 폐해를 떠나서 융합학문,
융복합 학문을 하는 것이 21세기의 대학 개혁의 핵심이에요. 근데 다산정약용은 19세기에 이미 융복합 학문의 전범을 보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산 사상을 이해하려면 이 경학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거든요. 경학이 뭐냐면 경이라는 건 성인의 말씀이에요. 성인의 말씀. 그래가지고 이 경이 원래 6개 있었어요. 육경, 유교 경전이죠. 6개 있었는데 이게 그 춘추 시대에 이게 언제 형성이 됐냐면 춘추 시대에 이게 형성이 됐어요. 춘추 시대. 근데 여러분 그 춘추 전국 시대에 형성이 되는데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제죠.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저 육경을 어떻게 했어요? 다 불질러 버렸죠. 그리고 육경 공부한 지식인들은 다 불러가지고 산채로 파묻어서 죽였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잖아. 그걸 분서갱유라 그래. 갱유, 유학자를 산채로 파묻어야 갱이에요. 갱자를 써요. 죽여서 파묻으면 갱자 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육경이 중국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진나라가 20년 못 채우고 15년 만에 망해버렸잖아요. 응? 그러고 나서 누가 다시 중국을 통일했냐면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죠. 그래가지고 한나라를 통일한 그 통일 세력들이 토론을 했어요. 야, 진나라 왜 이렇게 빨리 망했냐? 그랬더니 누가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서갱유. 그래가지고 막 유학자 지식인들 다 죽여가지고 그거 빨리 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지식인 등용해서 복원해. 그래가지고 쌈잘한다 무제 때 동중서라는 사람을 시켜서 오경을 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경 박사가 있었다는 거. 춘추전국 시대는 원래 육경이에요. 원래 육경인데 한나라 때는 오경만 복원을 했어요. 근데 이 경은 성인의 말씀이야. 이 경은 말이에요. 한문 문법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시중에 가면 다 번역본 다 있잖아요. 한문 문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번역본이 나와?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냐면 이 BC 2세기 단계에서 동중서와 오경 박사가 그 오경을 복원해 놓고 보니까 그걸 알았어. 야, 이거 후대 사람들이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주석을 붙였어요. 주석.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내려온 중국 유학사는 경전 주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철학사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저술의 주석의 역사예요. 똑같아요. 그 주석이 2000년간 내려오니까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주석을 중국에서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주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희가 아까 몇 세기? AD 12세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이전에 1400년 동안 내려오는 경전의 주석을 제가 볼 때 주희가 거의 다 봤어요. 주희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개판이야. 여러분 중국 사람들 포가 세죠? 백발이 3000장이래. 막 거짓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주희가 그 거짓말을 없앴어. 다 주석에서. 그 다음에 주희가 한 일이 뭐냐면 이
이 경에 주인공이 있어요. 육경의 주인공. 그게 누구냐면 공자가 성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연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주나라의 문왕, 무왕, 주공, 이게 7명이 주인공이에요. 이 오경의 주인공이야. 그러면 시경에 나오는 연임금, 순임금 얘기나 서경에 나오는 연임금, 순임금 얘기는 주석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주의가 그것을 착수를 했어요. 하다가 주의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의가 내린 결론이 재밌어. 주의가 뭐라 그랬냐면, 야, 오경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경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자님, 맹자님 말씀을 모아서 따로 유교 입문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사서입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뭐 이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알기 쉬운 유학 입문이죠. 그러고 주인은 이 사서를 주석하는데 공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 와가지고 그걸 다 봤어요. 주의가 주석한 걸. 만약에 주의 주석이 정말 훌륭해 라고 생각했으면 육경사서에 관한 저술은 없는 거죠. 뒤집으면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와가지고 육경사서에 관한 주석을 남겼다라는 것은 주의 주석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죠.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주의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주의는 남송 시대 사람이에요. 그게 송나라 사람이죠. 여러분, 송나라 이전의 중국의 왕조가 뭐죠? 송나라 이전의 중국의 왕조는 당나라죠. 당나라, 당송교체기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나라하고 송나라는 엄청나게 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송나라가 당연히 발전했죠. 그 결정적인 차이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당나라 지배층은 귀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송나라 지배층 보고는 귀족이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사대부라고 그러죠. 사대부. 그 당나라와 송나라의 차이를 21세기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나라 때는 금수저, 은수저 아니면 출세할 수 없어. 이게 당나라예요. 근데 송나라는 금수저, 은수저라도 공부 안 하면 출세할 수 없어. 이게 송나라입니다. 주자학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사대부가 통치자가 되려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주자학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그거를 주자보다도 더 신봉한 조선의 주자학의 문제의식은 말하자면 양반이 양반다우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게 조선 주자학의 문제의식이었죠. 근데 여러분, 아까 실학의 문제의식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실학의 문제의식은 양반 지배층이, 양반 지주가 왜 양반 지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 그래서 정약용은 이 육경 사서에 대한 주석서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정약용이 주의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원래 춘추 전국 시대에 나온 게 육경이었다고 그랬죠. 육경. 근데 그 한나라 때 복원한 건 오경밖에 복원을 안 했어요. 그때 뭐가 없어졌냐면 악경이 없어졌어요. 악경. 분서경일 때 악경이 없어졌어. 근데 동북아시아에 수많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유학자가 있었는데 악경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 유일합니다. 그 책이 뭐냐면 악서고전이에요. 악서고전. 그러면 정약용은 왜
악경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게 문제죠. 유학은요, 예와 악으로 표현됩니다. 예와 악이 유학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질서를 도덕적 차원에서 내면화시킨 게 예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인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조선 후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양반 신분제의 모순을 격화시켜. 양반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 에? 국가가 막 위기에 처했는데도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을 했어요, 실학자들이. 그랬더니 공자님이 이미 그 해법을 내놨어. 그게 악경이었어요. 악은 화합과 소통의 논리. 여러분, 저 악은 노래방에 그거 맞아요. 선배 후배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건 뭡니까? 이건 소통이죠. 화합과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유학이 왜 지배층의 특권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학문으로 전락했냐? 그거는 이 악경이 이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산정약용은 그 악경을 복원함으로써 이후에 유학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 조선후기 실학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말할 수 있죠. 양반 지주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다산정약용이 누구냐? 그러면 실학의 집대성자다. 그래서 육경사서 1표2서를 저술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시간 조절에 좀 실패했네요. 오늘 다산정약용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하는 걸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